은행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어머니에겐 그랬습니다. 그날 수술은 하루만 빨랐어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장을 들고도 돈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통장엔 어머니가 평생 아껴 모은 4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었던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게 드라마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장례비가 급해도 가족은 통장을 쥔 채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금융실명제, 개인정보 보호, 상속 절차. 이 모든 제도 가당신이 쓰러지는 순간부터 돈을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은행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엔 주인이 찾지 못한 돈 잠들어 있는 예금이 16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찾지 않으면 결국 국가로 이관되어 쓰이게 됩니다. 가족도 못 쓰고 그 돈의 주인도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예금의 치명적인 맹점관의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돈을 지키는 경고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던 그는 어느 날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은 심근경색 소견을 말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내는 눈물로 사정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수술을 받지 못했고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겪었고 누군가는 곧 마주할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모든 금융 거래를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만 가능하도록 만든 법으로 원래는 탈세, 비자금, 벌법 증여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거래를 줄이고 투명한 금융 질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이제는 노년층의 예금을 가족조차 꺼내 쓸 수 없는 봉인된 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손자도 계좌 명의자가 살아있는 한 그 예금은 손댈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뇌사 상태여도 본인의 의사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라며 신탁이나 금융보호자 제도를 권유하지만 사전에 어떤 조치도 해놓지 않았다면 가족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만 알면 되지 않나? ATM에서 뽑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은 최근 고령자 대상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좌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거래 중지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ATM에서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창구에 직접 가서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명예 도용을 막기 위해선 필요한 제도지만 정작 긴급한 상황에선 가족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통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 자산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사망하면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속 절차조차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인감증명서, 유산분할협의서 등 복잡한 서류가 요구되고 가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은행은 계좌 해지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은 누구도 쓸 수 없는 무용한 자산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부부나 자녀와 함께 만든 공동계좌라면 한쪽이 사망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동명의 계좌조차도 관리 목적으로만 간주되며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계좌에 5천만 원이 있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 절반은 상속 대상이 되고 이 금액 역시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그런 일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돈 앞에서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가장 믿었던 가족 사이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통장은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돈인가? 내가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그 돈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남긴 돈이 오히려 가족을 괴롭히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내 돈이 진짜로 내 삶을 지켜주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 있는데 그 안에 돈도 남아 있는데 막상 급할 때 꺼내려 하니까 휴면 상태라 인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만 당장 오늘을 버틸 수 있는데 은행은 그저 차분하게 이렇게만 말합니다. 이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통장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느냐고 항의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규정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면 계좌라는 제도의 무서움입니다. 그 계좌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 안에 돈도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죽은 돈처럼 취급됩니다.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은행도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잠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부딪히기 전까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휴면 계좌란 정확히 어떤 계좌일까요? 금융기관이 정해놓은 기간 이상 거래가 없거나 예금 만기 후 1년 이상 아무런 금융활동이 없을 경우에 해당 계좌는 휴면 상태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예금 기간이 끝난 통장이라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면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통장, 당신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 직장에서 월급 받던 은행, 10년 전 자녀 학자금 적금을 들었던 지방. 은행 결혼 초기 남편과 함께 만든 공동계좌 그 안에 남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무심코 방치했던 그 돈이 지금 잠자는 돈이 되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계좌의 존재 자체를 가족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은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하녀는 부모가 어떤 은행에 어떤 통장을 갖고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통장 하나로 인해 뒤늦게 이런 계좌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계좌는 휴면 상태고 상속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수십 장 해당 계좌가 있는 지점도 멀리 떨어진 곳.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 돈은 여전히 잠든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런 휴면 계좌에 쌓인 잔액이 대한민국 전체 금융권에서 10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조차 끝내 모른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자녀들은 그 돈의 존재를 알지 못해 재산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단지 잠든 계좌만이 아닙니다. 휴면 계좌가 다시 활성화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휴면 계좌를 바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한 인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잠든 채로 남겨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휴면 계좌는 오랜 시간 거래가 없으면 국가로 귀속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권리 주장이 없을 경우 기본법에 따라 해당 잔액은 국고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인데도 그 돈을 찾겠다는 의사를 제때 표시하지 않으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국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에 걸쳐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분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숨은 통장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둘째, 휴면 전환을 막으려면 1년에 한 번만 거래를 해주세요. 1,000원만 입금하거나 소액이라도 출금하면 계좌는 다시 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로 나중에 겪게 될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계좌 정보를 남겨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정기적으로 계좌 정리를 하시고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장부나 노트를 만드세요. 이 계좌는 연금용이다. 이 통장은 비상금이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시해두면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휴면 상태라는 걸 모른 채 필요한 돈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남긴 오래된 통장을 들고 이 돈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여기서 안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흐릅니다. 돈은 가만히 남아있지만 그 돈이 쓰여야 할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말고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내 돈은 지금 살아있는가? 잠들어 있는가? 그 차이가 내 삶을 지킬 수도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낡은 노트 한 장을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큰아들은 서울 아파트를, 작은아들은 시골 땅을, 딸에게는 예금 전부를 준다. 형제자매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그 유언장을 들고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뜻밖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이 없고 법이 정한 방식에 맞춰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 협의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등을 돌렸고 딸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족은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생전에 유언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언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서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언장만 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은 유언장을 효력 있는 문서로 인정하기 위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언장이 무효가 될까요? 첫째, 유언은 반드시 전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는 무효입니다. 둘째, 유언 작성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가 빠져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반드시 자필 서명과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적고 도장이 없거나 반대로 서명 없이 도장만 찍은 것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유언 내용은 앞뒤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산을 두 명에게 준다고 하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다섯째,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가족 간 해석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빠져도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유언장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필로 남긴 부모의 유언장이 오히려 형제 간 불화를 만들어내고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두고 자녀들이 10년 넘게 소송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공증 없이 쓴 유언장 내용을 놓고 이건 위조다, 이건 강요받은 유언이다는 주장이 오갔고 결국 유언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증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공증 유언은 일반 자필 유언보다 확실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정상이었는지에 따라 법원은 효력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을 작성할 때 타인의 압력이나 강요가 없었는지, 작성된 문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법원은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문서 하나만 남겼다고 해서 내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유언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설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쓴 유언장이 정말로 내 자식들에게 상처를 남기진 않을까? 말로만 남기고 노트에만 끼적이고 공증 없이 종이 한 장에 썼던 그 유언장이 오히려 자식들을 갈라놓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꼭 공증을 받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세요. 그리고 가능한 경우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돈이 흘러가는 방식까지 설계해 두세요. 그게 진짜 내 마지막 말이 끝까지 빛을 발하게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말이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라는 소견을 들은 날 이후로 가족들은 은행 일을 대신 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금융 상담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위임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예금 하나, 적금 하나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금융은 가족이라도 아무 준비 없이 건드릴 수 없는 벽이라는 것. 은행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인터넷에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뜻이 사라지기 전에 내 손으로 남기는 방법. 바로 금융보호자 제도와 신탁입니다. 먼저 금융보호자 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고령자나 판단 능력이 점차 저하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사전에 가족이나 지인을 금융 업무 대리인으로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첫째, 보호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건강할 때 직접 해야 합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고 진단되면 그때부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금융보호자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상담, 정보 확인, 상품 해지 등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계좌 이체나 인출은 직접 못해도 금융 상담을 대신하거나 계약을 점검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금융보호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은행은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점마다 전담 창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보호자는 1인 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노후의 치매, 뇌졸중, 사고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보호자가 모든 금융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자산 운용, 유산 분배, 인출 권한은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은 최근 고령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유연한 자산 관리 방식입니다. 신탁을 쉽게 설명하면 내 돈을 내가 정한 조건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계약입니다. 즉, 돈의 방향을 내 생전부터 정해두는 거죠. 신탁의 핵심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탁 계좌를 통해 돈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지급해줘라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병원 진단서가 접수되면 간병비로 500만 원까지 인출 가능 같은 조건도 걸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사망한 이후에 도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돈이 전달됩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줄이고 내 의지를 남기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셋째, 신탁은 요즘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예전엔 수천만 원 이상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300만 원, 500만 원 규모로도 가능하고 생활비 신탁, 간병비 신탁, 장례비 신탁 같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72세 여성은 본인의 예금을 신탁으로 묶어내가 쓰러졌을 경우 병원비 1,000만 원을 큰딸이 대신 인출할 수 있게 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로 인출하고 사망 후에는 나머지를 손주 교육비로 지급하라고 지정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큰딸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필요하지 않았고 가족 간 다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미리 정해진 대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신탁은 지금까지 예금, 적금, 보험, 연금이라는 전통적인 금융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건 흐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흘러가는 돈을 만들어야 내 뜻도, 내 사랑도 끝까지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쓰러지면 내 돈은 누가 꺼낼 수 있는가? 그 돈은 과연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쓰이게 될까? 내가 사망한 후에도 내 가족에게 자금이 내 뜻대로 전달될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는 작은 열쇠입니다. 신탁은 강력한 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둘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건강할 때, 판단이 또렷할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돈을 끝까지 지키고 내 뜻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은행에 맡겨두면 원금도 보장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물가는 오르고 이자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 은행 예금만으로는 생활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 매달 정해진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까지 모두 고려한 자산관리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 외에도 훨씬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금융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CMA, ISA, 연금저축입니다. 먼저 CMA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CMA란 즉 현금관리 계좌입니다. CMA는 쉽게 말해 예금통장처럼 쓸 수 있으면서도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은 돈을 넣고 빼기만 할 뿐, 이자는 거의 없죠. 그런데 CMA는 하루만 맡겨도 1% 안팎의 이자가 붙고 이자가 매일 계산되어 쌓입니다. 특히 큰돈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쓸 계획이 없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입출금 통장에 두지 말고 CMA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CMA 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즉, 가입한 증권사나 은행이 망해도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은 ISA.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부릅니다. 이 ISA는 쉽게 말해 펀드, 예금, 적금, 채권 등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통장입니다. 특징은 단순히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데 모은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이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ISA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 내에서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정말 소액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고수익보다는 절세형 자산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생기면 보통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5에서 9% 정도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또한 ISA는 상속 이전을 고려한 설계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이어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운용 방향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어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물려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입니다. 이건 조금 더 익숙하시죠? 연금저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상품입니다. 첫째,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금액의 13에서 16.5%를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52에서 66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죠. 둘째, 복리로 장기 운용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축에 속합니다. 셋째, 연금 수령 시점에도 세금이 거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연금 소득세율 3.3에서 5.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 방식도 매달 정기 지급 혹은 필요시 분할 인출 등 유연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금만 하고 있었는데 이 상품들은 나랑 상관없지 않나? 아닙니다. 이 상품들은 안전성과 수익성, 유연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실전 자산 관리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상품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CMA는 매일 이자가 붙는 통장, 생활비가 아닌 당장 쓰지 않을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기 좋습니다. 자주 입출금하면서도 이자도 챙기고 싶은 분들께 딱입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번에 묶어 관리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강력한 통합형 계좌입니다. 펀드나 채권에 관심이 있거나 상속을 고려하는 분께 추천됩니다. 연금저축은 퇴직 이후를 위한 노후 자산의 기본 골격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 장기 복리, 수령 시 낮은 세율가 진호 후에 월급 통장 역할을 해주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품들도 예금처럼 본인이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가족이 함부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에서 말씀드린 금융보호자 제도나 신탁을 함께 준비하셔야 진짜로 안전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그 돈을 꺼낼 수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돈이 예금에만 묶여 있다면 흐르지 않는 물처럼 썩을 수도 있습니다. CMA로는 짧은 기간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ISA로는 절세하며 묶어두고 연금저축으로는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월급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세요. 지금까지의 자산은 쌓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흐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흐름의 시작은 지금 통장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날까봐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려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돈을 끝까지 다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 이 돈이 정말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싸움의 불씨가 될까? 돈을 버는 것도 기술이고 돈을 모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돈을 흘려보내는 기술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기술은 더 절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멈춰 있으면 썩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정작 필요할 때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혹은 남겨진 가족에게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하나 남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언장 하나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결국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법률적 장치와 감정적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제대로 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은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다 너 가져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는 개념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의 지분이 보장됩니다. 말로는 양보한다 해도 서류상 권리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상속 설계입니다. 상속 설계란 단지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전달되는 순서, 시기, 방식, 목적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상속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족들이 알아야 상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부동산, 보험, 증권 등 자산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전달할 시점을 계획해야 합니다. 꼭 내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고 일부는 신탁으로 넘겨 갈등 없이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받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빚이 많다면 현금이 아닌 신탁 형태로 전달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방식으로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달의 목적을 설정하세요.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지에 마음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정리입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인 가족 간 감정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어릴 때 서운했던 일, 부모의 차별이라 느꼈던 기억, 형제 간의 경쟁심이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딸에게 말했던 너는 시집 갔으니 됐지 않니라는 말 한마디가며 10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있다가 상속 순간에 폭발합니다. 이런 감정은 서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왜 나는 적게 받았는지라는 질문에 이성적으로 수긍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관계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을 나누기 전에 감정을 먼저 나눠야 한다고. 내가 가진 재산이 자녀 간 다툼의 불씨가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감정을 정리하고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꼭 한 번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 한 줄 편지, 짧은 영상 하나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평생 엄마를 모셨고 작은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항상 가족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다. 딸은 늘 조용했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래서 나는 각자의 삶과 노력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런 방식의 나눔을 선택했다. 이 한 문장의 법보다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입니다.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관계와 사연이 기준이 되어야 그 돈은 끝까지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자산을 분류하고 신탁과 보호자 등록을 마친 뒤 꼭 한번 가족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묻지 말고 직접 말해주세요.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왜 이 돈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지, 그리고 그 돈이 너희 인생에 어떤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지를.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 돈이 나의 방식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면 그 흐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문서로, 계획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돈을 흘려보내는 기술이고
사랑을 남기는 진짜 상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뻐근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돈을 나조차 쓸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족이 있지만 통장을 열 수 없고 유언장을 썼지만 무효가 되며 내가 모은 돈이 내 자식들을 울리는 결과로 남는다는 이야기. 이건 단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을 먹이고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주택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이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고 내가 떠난 뒤엔 누구도 손댈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내 돈일까요? 이제는 돈을 쌓는 시대가 아니라 돈이 흐르도록 만드는 시대입니다.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도는 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고, 내가 직접 정리하고, 내가 직접 흐름을 만들어야 비로소 그 돈은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족을 살리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실천해 주세요. 금융보호자 등록을 하세요. 신탁제도를 알아보세요. 내 계좌를 정리하고 잠든 통장을 깨우세요. 내 뜻을 문서로 남기고 가족과 대화로 풀어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남겨보세요. 내가 쓰러졌을 때 내 돈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떠났을 때 내가 남긴 돈은 사랑을 남길까, 상처를 남길까? 이 질문 앞에 준비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나중에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채널 행복과 지혜에서는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이 채널은 더 따뜻한 지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